태행성병원 이지호입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관절염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30년 기준으로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어서서 이제 100세 시대에 가까운 시대가 되었는데요. 단순히 이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으로 인해서 보행 능력이 떨어지면 그에 따라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중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관리를 해주셔야지 나중에까지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은 무릎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무릎이 아파요 하고 오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짚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인 구조를 알아볼 텐데, 무릎은 이제 앞에 있는 뚜껑뼈, 슬개골과 위에 대퇴골, 아래쪽에 경골, 이렇게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안쪽과 바깥쪽에 측부인대가 하나씩 있고, 안쪽에 전방 그리고 후방 십자인대가 있어서 총 4개의 인대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도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충격을 흡수해주는 반월상 연골이라는 조직이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시는 것처럼 무릎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 작용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뼈에 윤기가 나게 균일하게 발라져 있는 이 부분이 관절의 연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이제 뼈에 발라져 있는 관절 연골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아래쪽 뼈에도 일정 두께의 관절 연골이 이렇게 뼈를 덮고 있으며, 이 연골과 연골 사이에 있는 이 조직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게 바로 연골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정확한 명칭은 반월상 연골이라고 부르는데요. 무릎을 조금 들어서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실은 반월보다는 초승달 모양에 가깝게 이렇게 무릎을 받치는 모양으로 무릎 내부에 안쪽과 바깥쪽 이렇게 총 2개의 연골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주로 연골이 찢어졌어요 하고 이렇게 오시는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골과 연골판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연골은 뼈에 이렇게 표면을 덮고 있는 관절 연골, 그래서 관절 표면을 보호해주고 윤활 작용을 주로 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으며, 연골판은 우리가 흔히 반달 연골, 뭐 반월상 연골판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는데요. 뼈와 뼈 사이에 위치해서 이렇게 충격이 가해질 때 흡수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흔히 아시는 것처럼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닳아서 마모되면서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이게 관절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염증이 같이 동반되어서 관절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기계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냥 마모가 되면서 없어지겠지만, 이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마모가 되면서 없어지면 주변에서 다양한 인자와 여러 효소들을 분비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증으로 인해서 무릎이 붓는다든지 2차적인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마모가 되는 거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염증 치료도 필요한 경우에 동반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골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반달 연골, 반월상 연골, 이런 이제 반월상 연골이라는 조직이랑 그 밑에 있는 뼈, 그 주변의 인대, 근육, 힘줄 등에도 같이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무릎 주변에서 굉장히 다양한 부위에서 다양한 증상이 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환자분들마다 아픈 부위가 조금씩 다 다르고 그거에 맞춰서 좀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조금 더 잘 일으키는 위험 인자들은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성, 그리고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 그리고 예전에 외상을 입은 경우,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도 일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비만이나 하지의 부정정렬, 다리가 O자 다리로 휘었다, X자 다리로 휘었다, 이렇게 다리가 휜 경우도 관절염을 조금 더 잘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분들마다 다양한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 여성 같은 경우 남성에 비해서 호르몬의 영향으로 주로 폐경 후에 관절염이 급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성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많이 쓰지 않았는데 뭐 젊었을 때 뭐 인대를 다친 적이 있다든지 그의 후유증으로 관절염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비만이나 이제 다리가 휘어 있는 경우에는 관절에 이제 가해지는 이제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써도 관절염이 조금 더 빨리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의 증상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당연히 아프고, 그리고 붓고 물이 차는 증상, 그리고 무릎이 끝까지 구부리거나 펴는 것이 잘 안 되고, 계단을 오르거나 특히 이제 내려가는 것이 많이 힘들고, 걸을 때도 막 절뚝거린다든지, 그리고 다리가 이제 관절염이 진행하면서 점점 휘게 되는데요. 주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면 O자형으로 다리가 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관절이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관절 표면에 연골이 잘 덮여 있고, 그리고 관절 사이에 이렇게 반월상 연골판이 정상적으로 잘 받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관절액이 이렇게 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관절염 때는 관절 연골이 조금 물렁물렁해지고, 관절의 이런 관절을 좀 보호하는 관절액에도 조금 좀 탁해지고, 관절액도 조금 감소하고, 그런 전반적인 기능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사실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기에 들어서면은 보시는 것처럼 연골의 일부가 이렇게 까지게 되고, 반월상 연골판도 이렇게 해져가지고 낡아지는 이런 퇴행성 변화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기가 되면은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뼈와 뼈가 직접 거의 닿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는 이제 관절염을 엑스레이로 주로 이제 큰 그림을 보고 엑스레이로 진행 정도를 크게 나누는데요. 이게 이제 2기에서는 조금 관절 내측에 뼈가 조금 가시처럼 이렇게 돋아나는 그런 소견들이 명확하게 보이면 우리가 관절염 2기 정도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3기부터는 이 관절 간격이 이제 급속도로 다르면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2기에 비해서 3기는 안쪽 관절이 많이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4기가 되면은 이제 관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뼈와 뼈가 거의 닿는 듯한 이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내시경 소견인데요. 저 왼쪽은 젊고 건강한 20대 연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연골이 균일하고, 연골과 연골 사이 연골판도 아주 균일하고 깨끗한 그런 양상의 조직을 띠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연골이 많이 해져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 난 것처럼 연골이 까져 있고, 남아있는 연골도 사실은 질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마지막에 연골판도 끝이 많이 마모가 돼서 너덜너덜하게 이런 소견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이제 더 진행을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할 때 찍은 사진을 보면은 연골이 하나도 없고 이게 뼈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무릎 관절염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건지 대략적인 내용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무릎 관절염을 치료를 이렇게 보시면은 초기 때는 주로 생활 습관 교정하고 무릎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증상을 완화시키고 예방할 수가 있으며, 이제 점점 진행을 할수록 증상이 발생하는데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는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로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를 일부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을 줄여서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무릎에 안 좋은 대표적인 자세는 이제 스쿼트 자세, 그리고 쪼그려 앉는 자세를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단이나 언덕길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은데, 특히 이제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평소보다 무릎에 하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는 특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만성 통증이 있을 때는 따뜻한 찜질을 하게 되고, 갑자기 붓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얼음 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설명드릴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근력 강화 운동은 근육이 무릎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너무 없으면은 이제 무릎에 가는 충격이 그대로 무릎에 전해지는데 근육을 조금 키우시면은 근육이 일부 그러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근력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주로 허벅지 근육을 키우게 됩니다. 그 외에 편한 신발 신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운동을 한번 보실 텐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발목을 기역자로 몸쪽으로 향해서 세운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리를 쭉 뻗고 무릎 밑에 베개를 하나 살짝 받쳐서 쭉 뻗은 상태로 버티는 것. 그래서 보통은 한 10초에서 길면 30초 정도 버티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게 너무 쉽거나 잘 되는 경우에는 이제 베개를 떼시고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힘을 유지한 상태로 들어서 버티는 이런 동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누워서 하셔도 좋고요. 앉아서 하시면 조금 더 어려운데 앉아서 하시면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발목을 본인 몸 쪽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이 허벅지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일 수 있어서 이렇게 다리를 무릎을 꽉 조인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허벅지 힘으로 다리를 조금 들어서 버텨주는 그런 느낌으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 중에서 무릎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평지 걷기와 그리고 실내 자전거 그리고 수영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평지 걷는 것은 보통 하루에 한 3에서 5km 보통 우리가 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1시간에 한 5km 정도 걷는데요. 그래서 1시간에 1시간 정도 하루에 걷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약간 빠르게 걷는 것이 조금 더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주로 평지를 걷는 것이 무릎에는 좀 부담이 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평지를 걷는 것이 중요하겠고 다음으로 자전거를 보시면은 자전거를 탈 때 조금 주의할 점은 안장을 이렇게 그림처럼 조금 높이시는 것이 무릎의 부담을 조금 줄이실 수 있습니다. 안장을 낮추게 되면은 무릎이 너무 많이 구부러지면서 좀 무릎에 과도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내렸을 때 무릎이 살짝 반 정도만 구부러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안장을 높여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조금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는 뭐 체중을 직접 관절에 디디지 않고 물속에서 하기 때문에 무릎에 조금 부담이 덜한 운동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평영 같은 경우는 조금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평영을 제외한 나머지 수영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약물 치료를 보실 건데 약물 치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계열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이제 통증이 심하고 붓기가 좀 심하고 염증이 좀 심한 시기에 쓸 수 있는 진통소염제 계통 약들입니다. 그래서 진통소염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의 어떤 기저질환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과 면담 후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시면 되겠고 보통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먹는 것은 아니고 통증이 심한 시기에 단기간으로 뭐 한 달 정도 아니면 짧게 2주 정도 이렇게 단기간으로 복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영양제는 우리가 관절염의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관절염의 진행을 예방해주는 것이 좀 입증된 일종의 관절염에 특화된 그런 영양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전문 의약품에 해당하고 처방이 있어야지만 이제 처방이 있어야지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건강보조식품보다는 조금 더 여러 연구랑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된 그런 약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꾸준히 드시면은 이제 관절염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건강보조식품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 MSM, 초록잎 홍합 등 여러 가지 이제 환자분들께서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아직까지 모든 의사들이 인정할 정도로 정확하게 입증이 된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먼저 강하게 권유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정도의 근거이기 때문에 따로 구매하셔서 드시면은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사 치료를 보겠습니다. 주사 치료는 크게 뼈 주사와 연골 주사로 나뉘게 되는데요.
뼈주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되겠고, 스테로이드는 아주 강력한 소염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관절에 있는 염증을 아주 강하게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정상적인 연골세포도 일부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자주 맞는 것은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보통 1년에 한 2번에서 3번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연골 주사는 주된 성분은 히알루론산이 되겠으며, 히알루론산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인공 눈물의 이제 성분이 되겠는데요. 무릎에 맞는 히알루론산 주사는 크게 3가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스테로이드처럼 강하진 않지만 일부 소염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절의 윤활 작용을 조금 도와서 관절을 좀 매끄럽고 좀 뻣뻣한 거를 줄여주는 증상을 완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히알루론산 자체가 연골 세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평균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스테로이드와는 다르게 자주 맞아도 크게 해롭지는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초기부터 증상이 있으시다면은 연골 주사를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주사를 맞고 나서 가장 효과를 보는 시기는 약 2주에서 한 달째 정도, 그때 효과가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술적 치료를 보시겠는데요. 먼저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 이제 할머님들께서 흔히 레이저 수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관절 안쪽을 볼 수 있는 내시경으로 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으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을 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교정 절골술, 일명 휜다리 교정술이라고 부르는 수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줄기세포 수술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관절 내시경 수술은 주로 이제 초기나 중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절염 자체를 치료한다기보다는 관절염이 진행하면서 생기는 그런 부수적인 연골판 파열, 연골 손상 등에 의해서 그런 증상이 지속될 때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나 이런 걸 먼저 해보고 호전이 없을 때 시행을 해볼 수 있겠으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만 조그맣게 뚫어서 카메라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골판이 관절염의 보통 초기에도 좀 퇴행성 변화로 이렇게 찢어지는 게 흔하게 생길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연골판이 찢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은 증상이 대부분은 좋아지는데요. 보통 3개월 정도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의 경우에서는 연골판이 찢어진 조각이 계속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관절 연골을 자극하면서 자극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해서 요 자극하는 요 부위만 일부 절제하는 부분 절제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처음부터 수술을 하는 경우는 개인 사정상 빠른 일상생활을 복귀해야 되는 경우 3개월까지 기다리기는 힘들고, 조금 빠른 이제 회복을 원하는 경우에 비교적 간단하게 며칠만 입원하면은 간단하게 시행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시행을 해볼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관절경 수술이 관절염의 진행을 막는다, 이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정 절골술이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은 우리 몸의 무게 중심은 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주로 안쪽 관절에 힘이 집중이 되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안쪽 관절이 먼저 닳으면서 간격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다리도 더 휘게 되고, 다리가 휘면 휠수록 더욱더 힘은 안쪽에 더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파란 선이 무게 중심이 내려오는 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힘이 거의 안쪽에만 이렇게 실리는 상황이 되면서, 이것은 또한 악순환을 일으키면서 또 안쪽의 관절염을 계속 악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휜 다리를 교정해 줌으로써 비교적 바깥쪽이 괜찮다는 가정하에 체중을 조금 분산시켜 줌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키고 앞으로 이런 악순환이 되면서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런 식으로 미리 계산한 각도대로 뼈를 교정을 해서 금속으로 고정을 하게 되겠으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무게 중심이 안쪽에 쏠려 있던 경우에 수술 후에 보면은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정 절골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인데요. 일단은 전제 조건이 바깥쪽 관절이 괜찮아야 되고 무릎의 인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해야지만 결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말기에는 시행하기는 어렵고 주로 중기에서 오자형 다리가 같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결과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재활 기간이 한 3에서 6개월 정도로 조금 긴 편이지만 수술을 잘 받으시면은 10년, 20년 이상 잘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줄기세포 수술이 되겠는데 줄기세포는 우선 정의를 보시면 다양한 분화가 가능한 세포가 되겠으며 이러한 줄기세포가 또 연골세포로도 분화되지 않을까 이런 점을 이용해서 치료를 시도하게 되겠으며 현재까지 여러 병원에서 다양한 줄기세포를 쓰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자기 골수에서 유래한 줄기세포 그리고 자기 지방 조직에서 유래한 줄기세포 그리고 자기의 활액막 혹은 자기의 갈비뼈, 늑골의 연골을 떼서 시행하는 줄기세포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동종 제대열 다른 사람의 탯줄 제대열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것은 이제 동종 제대열. 그래서 상품명은 카티스템이라고 해서 이거는 2012년도에 국내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뭐 특별한 부작용 없이 안정적으로 관절 연골을 조금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비용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골이 손상된 부위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조금 재생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관절 연골 결손 범위가 조금 큰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수술만으로는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카티스템이나 이런 줄기세포 시술을 같이 해주면은 이렇게 연골을 조금 좀 잘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다리가 좀 반듯한 경우에 결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휘어 있는 경우에는 줄기세포만 하면은 연골이 생기다가도 또 다시 금방 또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리가 휘어져 있는 게 같이 있다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교정절골술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이제 줄기세포로 연골을 재생시키는 수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수술이 되겠는데 인공관절 수술은 이렇게 마지막 4기에서 연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이 정도가 되면은 보통은 주변의 인대라든지 바깥쪽 관절 그리고 앞쪽에 있는 뚜껑뼈 관절도 거의 대부분 많이 상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제 최종적으로 쓸 만큼 최대한 이제 약으로 통증을 조절하면서 지내시다가 내가 걷기가 너무 힘들다 이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뭐 이빨 씌우는 것처럼 손상된 관절을 이렇게 틀에 맞춰서 자른 다음에 금속으로 된 이런 인공관절을 덮어 씌우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초기 때는 이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체중을 감량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관절염을 조금 예방해 보는 걸 시도해 볼 수 있겠고 증상이 조금 있을 때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고 물리 치료, 주사 치료 같은 것을 같이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조금 진행을 하면은 보통은 이제 연골판 파열이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MRI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 MRI를 통해서 연골판 파열이 진단이 되었는데 증상이 일반적인 치료에 효과가 별로 없고 계속 지속되거나 혹은 내가 조금 빠른 회복을 원한다. 그러면 필요할 경우에 내시경 수술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관절염 중기에서 증상이 지속되는데 내가 O자형 다리가 있다. 다리가 많이 휘었을 경우에는 교정절골술을 1차적으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정절골술을 하면은 나중에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가 나중에 하는 경우가 한 10% 정도 이하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 90% 정도는 요 중기에서 교정절골술을 하시면은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고 자기 관절을 조금 살려서
조금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 시기에 만약에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은 약으로 버티시다가 나중에 관절염 4기가 돼서 완전히 닳아서 통증이 너무 심할 때 그때까지 쓰시다가 한 번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편하시다면은 너무 오래 참는 것보다는 이런 적극적인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증을 좀 해소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시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